그들은 제 딸을 앗아갈 권리가 없었어요.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2015년 11월 9일 오전 9시경 엘라베마주 브렌트의 탈라데가 구규림에서 한 다람쥐 사냥꾼이 끔찍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무에 묶여있던 것은 벌거벗은 채 훼손된 한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사법당국 관계자들이 현장에 도착해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 파악에 막 들어갔을 때쯤 터스컬루사 카운티로부터 29세 사만다 페인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고 그녀가 바로 피해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사만다는 끔찍한 종교의식의 희생양인 것 같았지만 새로운 단서들이 수사관들을 더욱 충격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정말 의식의 희생자였을까요? 아니면 그림자 속에 더 사악한 이야기와 가학적인 살인마가 도사리고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해결, 미해결, 그리고 기이한 사건들을 다루는 M7 크라임 스토리 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만다 페인의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엘라베마 서부의 터스컬루사 카운티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이곳은 주내 상업, 교육, 산업의 주요 중심지입니다. 인구 22만 7천 명으로 엘라베마에서 5번째로 인구가 많은 카운티이기도 하죠. 에팔레치아 산맥과 남부 걸프 해안 평야에 둘러싸인 터스컬루사 카운티는 풍부한 지형과 보호 야생지역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인류 교육기관이자 이 지역의 주요 고용주인 엘라베마 대학교가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규모의 다른 카운티들과 마찬가지로 터스컬루사 카운티에도 범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 현재 법 집행기관의 노력으로 범죄율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가을 터스컬루사 카운티는 주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2015년 11월 9일 월요일 오전 9시 제프리 앨런드라는 이름의 다람쥐 사냥꾼이 터스컬루사 카운티 남쪽의 탈라데가 구규림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사우스 샌디 로드 근처에 빽빽한 숲으로 들어섰을 때 그는 끔찍한 광경과 마주쳤습니다. 벌거벗은 채 훼손되고 머리가 없는 한 여성의 시신이 철조망으로 나무에 묶여 있었습니다. 머리는 나무에서 약 14피트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죠. 충격에 빠진 제프리는 터스컬루사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에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고 보안관들이 곧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범죄의 잔혹함은 수사관들마저 경악하게 했습니다. 여성의 시신은 심하게 구타당하고 훼손된 상태였으며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흔적을 보였습니다. 그 정도가 심해 당국은 피해자의 신원 확인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시신과 잘린 머리는 터스컬루사 카운티 검시관 사무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끔찍한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현장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현장은 사이비 종교 집단의 재물 의식처럼 보였지만 주변에 제단이나 상징물이 없어 수사관들은 그 가설을 배제했습니다. 범죄 현장 수색에서는 어떠한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타이어 자국이나 눈에 띄는 끌린 흔적도 없었습니다. 시신 근처에는 개인 소지품은 물론 신분증이나 옷까지도 전혀 없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자 수사관들은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공격당한 후 살해되기 위해 숲으로 옮겨졌을 것이라는 또 다른 가설을 세웠습니다. 수사관들은 법의학적 증거가 전무하다는 점에 당혹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범죄 현장에서 아무런 소득이 없던 와중 보안관 사무실에서 예상치 못한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날 수사관들은 사만다 페인이라는 이름의 29세 현지 여성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어머니 수잔 페인은 2015년 10월 30일 금요일에 딸을 마지막으로 봤다고 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바로 그 실종 여성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현장의 유해는 부패가 너무 심해 사만다의 사진과 얼굴을 대조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만다 페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검시관의 보고서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스티븐 덩컨 박사가 피해자의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는 유해의 부패 상태 때문이기도 했지만 피해자가 겪은 광범위한 부상과 학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4개의 부러진 갈비뼈와 피부 곳곳에 날카로운 물체로 인한 열상이 포함되었습니다. 손톱과 발톱, 그리고 여러 개의 치아도 뽑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문스러운 발견은 내부 장기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던컨 박사는 피해자의 장기가 범인에 의해 제거된 것인지 아니면 야생동물에 의해 훼손된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지만 시신이 나무에 묶인 채 참수된 방식으로 보아 이것이 살인 사건임은 명백했습니다. 검시관은 시신에서 DNA를 추출해 사만다의 가족들과 대조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터스컬루사 카운티 수사관들이 신원 확인을 기다리는 동안 이웃 헤일 카운티의 한 보안관 대리가 흥미로운 정보를 제보해왔습니다. 약 열흘 전 그 보안관 대리가 수사를 나갔을 때 탈라데가 구규림 근처 주민들이 사우스 샌디 로드를 따라 버려진 수상한 차량을 신고했었다는 겁니다. 그는 길가를 걷고 있던 한 커플을 발견하고 그들과 이야기하기 위해 멈춰 섰습니다. 보안관 대리는 그 두 사람이 자신들을 27세의 스티븐 조지와 18세의 칠리 브루스라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기름이 떨어져 어쩔 수 없이 차를 버리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보안관 대리는 그들의 옷이 피로 덮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수색했고 그들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안관 대리는 스티븐과 칠리가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되어 헤일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고 수사관들에게 전했습니다. 2015년 11월 10일 아침 터스컬루사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의 수사관들이 헤일 카운티 교도소에 있는 스티븐과 칠리를 찾아갔습니다. 사만다 페인이라는 여성을 아는지 묻자 두 사람 모두 사만다가 자신들의 친구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어서 숲에서 발견된 유해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스티븐과 칠리는 숲에서 발견된 시신이 바로 사만다라고 시인했습니다. 거기다 그녀가 죽음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자신들도 연루되었다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죽인 책임은 자신들에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또 다른 친구인 31세의 마이클 데이비드 벨처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칠리는 마이클과 사만다가 한때 연인 관계였지만 헤어진 후에도 친구로 지냈다고 수사관들에게 말했습니다. 2015년 11월 1일 일요일, 사만다가 자신의 차를 훔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자 마이클이 그녀를 죽이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칠리는 또한 자신과 스티븐이 탈라데가 구규림 근처에 버린 차가 사실은 마이클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수사관들을 결정적인 증거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그 차 안에 그의 살인 연루를 증명할 증거가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칠리의 진술은 수사관들에게 출발점을 제공했지만 그녀의 알쏭달쏭한 답변은 그녀가 인정한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스티븐과 칠리를 터스컬루사 카운티 보안관 교도소로 이송했고 그들은 가중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추가 신문을 위해 보석 없이 구금되었습니다. 헤일 카운티에 압수되어 있던 마이클의 차도 터스컬루사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차량 등록번호를 시스템으로 조회한 결과 수사관들은 용의자들이 사실을 말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차는 정말로 마이클 벨처의 소유였습니다. 수사관들은 또한 힘든 임무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사만다의 가족에게 그들의 아름다운 딸이 무참히 살해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만다 크리스틴 페인은 1986년 10월 30일 엘라베마주 댈러스 카운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인 로이와 수잔 페인, 그리고 스티븐과 조나단 두 오빠, 카트리나라는 여동생과 함께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가족들은 사만다를 마음씨 곱고 용서를 잘하는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그 애는 정말 특별했어요. 성격도 최고였고요. 늘 웃고 농담을 던졌죠. 항상 모든 일에 밝은 면을 보려고 했어요. 그녀는 대학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고 선물을 잘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20대 중반 사만다는 나쁜 무리와 어울리게 되었고 필로폰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녀가 그 습관을 끊도록 열심히 도왔지만 사만다는 의심스러운 새 친구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사관들은 비탄에 빠진 부모님에게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날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머니 수잔에 따르면 사만다는 2015년 10월 30일 밤 헬로윈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은 사만다의 29번째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사만다는 오주의 마법사의 도로시처럼 입고 싶어 했지만 친구들이 놀릴까봐 걱정했습니다. 수잔은 딸을 위로하며 생일이니 가서 재미있게 놀다 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집을 나서는 사만다를 보며 그녀의 부모님은 그것이 딸의 마지막 모습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칠리와 스티븐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2015년 11월 11일 마이클 벨처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는 터스컬루사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로 연행되어 신문을 받았지만 마이클은 처음부터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는 사만다의 행방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부인했고 살인사건 연루에 대한 어떤 질문에도 대답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에게 아직 길이 막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티븐과 칠리는 이미 마이클이 사만다를 죽이는 것을 목격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은 새로운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스티븐과 칠리에게 마이클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대가로 법정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플리바겐을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동의했고 그렇게 사만다의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들에 대한 소름 끼치는 재구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칠리와 스티븐에 따르면 헬로윈 밤에 그 둘은 마이클, 사만다와 함께 자정이 훨씬 지난 다음 날까지 마약 파티를 계속했습니다. 그들에게는 22세의 엘리사 왓슨과 34세의 마커스 조지라는 두 친구가 더 합류했습니다. 2015년 11월 1일 저녁 6명 모두 마이클의 아버지가 소유한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필로폰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종종 그 가게에서 어울렸고 마이클을 그들의 우두머리로 여겼습니다. 사만다가 화장실에 갔을 때 스티븐은 무리에게 사만다의 차를 훔치자고 제안했습니다. 스티븐은 사만다의 핸드백에서 열쇠를 꺼냈고 세 남자는 그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사만다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남자들이 없는 것에 대해 개의치 않는 듯 했고 차가 없어진 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남자들이 돌아왔고 그들은 계속해서 필로폰을 피웠습니다. 스티븐은 칠리와 엘리사에게 사만다의 차에서 촉매 변환기와 배터리를 훔친 후 불을 질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훨씬 나중에 그들이 떠나려 할 때가 되어서야 사만다는 차가 없어진 것을 알아채고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상황을 농담으로 넘겼습니다. 사만다는 점점 더 화가 나고 초조해졌고 마침내 그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칠리에 따르면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마이클은 사만다의 불탄 차를 되찾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또한 사만다가 경찰에 신고하면 차량 절도뿐만 아니라 필로폰 소지 혐의로도 기소될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때 마이클은 사만다를 붙잡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심하게 날 때까지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리는 그녀를 마이클의 차 트렁크에 싣고 사만다가 고통스럽게 우는 동안 몇 시간 동안 목적 없이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고통의 밤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무리는 마침내 마이클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기 전 마이클은 사만다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친구라고 불렀던 사람들 앞에서 알몸으로 집에 걸어 들어가야 했던 사만다의 굴욕감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집 안에서 사만다는 케이블, 신발끈, 벨트로 손목과 발이 묶였습니다. 그녀는 그 무리로부터 또다시 몇 시간 동안 구타를 견뎌야 했습니다. 칠리의 말에 따르면 사만다를 살려두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사만다를 마이클의 차 트렁크에 넣고 탈라데가 구규림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폭력의 마지막 장이 펼쳐질 것이었습니다. 사만다는 차로 이동하는 동안 트렁크에서 탈출하려다 부상을 입었지만 5명의 용의자는 그녀를 다시 안으로 밀어넣고 조용해질 때까지 막대기로 때렸습니다. 숲에 도착하자 그들은 그녀를 나무로 끌고 갔습니다. 사만다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마이클의 얼굴을 핥히고 도망치려 했지만 그들은 그녀를 붙잡아 다시 때리고 철조망을 사용해 나무에 묶었습니다. 칠리는 이 끔찍한 시련 내내 사만다가 멈춰달라고 애원했으며 자신을 놓아주면 그들을 용서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비인간적인 가해자들은 그녀의 애원을 무시했습니다. 엘리사와 칠리는 사만다가 마이클을 핥히었을 때 그녀의 손톱 밑에 남았을 DNA 증거를 없애기 위해 칼로 그녀의 손톱과 발톱을 뽑기로 했습니다. 두 여성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펜치를 사용해 그녀의 이빨 몇 개를 뽑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사만다는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리는 마이클이 사만다의 몸 여러 부위를 베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몇 시간의 고문을 견딘 끝에 사만다는 마침내 모든 힘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이클은 칼을 사만다의 목에 찔러 넣어 그녀의 목을 베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칠리와 스티븐이 제공한 생생한 세부 사항과 사만다가 견디어야 했던 고통의 시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에게 정의를 찾아주기로 결심한 수사관들은 마이클의 집과 차에 대한 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마이클의 집에서는 칠리와 스티븐이 묘사한 대로 자동차 배터리를 발견했습니다. 마이클의 차에서는 피 묻은 여성 의류를 발견했습니다. 사만다의 부모가 DNA 샘플을 제공했고 검사 결과 숲에서 발견된 시신은 사만다의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칠리와 스티븐의 옷에 묻은 피와 마이클의 차에서 나온 여성 의류의 피 역시 사만다의 혈액과 일치했습니다. 2015년 11월 13일 다른 두 용의자인 엘리사와 마커스도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의 진술은 칠리와 스티븐의 진술과 일치했습니다. 엘리사와 마커스 모두 1급 납치 혐의로 기소되었고 6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되어 구금되었습니다. 사만다의 불탄 차는 엘라베마주 빕 카운티의 해리스버그 다리 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스티븐이 수사관들에게 말했듯이 말입니다. 물적 증거와 사만다 살인에 연루된 4사람의 자백으로 무장한 수사관들은 다시 한번 마이클을 신문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연루 사실을 부인했지만 수사관들이 그를 살인죄로 감옥에 보낼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곧 명백해졌습니다. 그러자 마이클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고 그녀는 그에게 정직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클은 감옥에 있는 동안 자신의 고양이를 돌봐달라고 어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마이클은 그 후 체포되어 가중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보석 없이 구금되었습니다. 재판에 앞서 수사관과 검사들은 다른 4명의 용의자들의 목격자 진술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칠리와 스티븐은 이미 감형을 받는 조건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플리바겐에 동의했고 핵심 증인으로서 마이클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로 했습니다. 마이클은 스티븐과 같은 플리바겐을 받는 조건으로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겠다고 했지만 검사들은 그의 요청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엘라베마에서 가능한 최고형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엘리사와 마커스는 계속해서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며 검사들이 제안한 플리바겐을 거절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5년 12월 22일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습니다. 짐 퀸 판사는 마이클 벨처, 칠리 브루스, 스티븐 조지를 교도소에 계속 구금하고 그들의 사건을 대배심에 회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만다 페인 살인 사건에 대한 법정에서의 생생한 세부 사항을 들은 후 판사는 가중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세 용의자를 교도소에 계속 구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심리에서 판사는 엘리사 왓슨과 마커스 조지의 심리가 대배심 앞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마커스 조지와 엘리사 왓슨도 연루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둘 다 살인에서의 역할로 납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대배심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16년 1월 15일 18세의 칠리 브루스는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2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플리바겐의 일환으로 5년 후에 가석방 자격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마약 재활을 위한 엘라베마 치료 교육시설 프로그램에 참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재판에 오른 두 사람은 엘리사 왓슨과 마커스 조지였습니다. 2018년 12월 검찰의 플리바겐을 거부한 그들은 둘 다 무죄를 주장하며 사만다가 살해되기 전에 숲을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도박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칠리는 엘리사와 마커스가 사건 전체에 연루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엘리사와 마커스가 살인 당시 범죄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로 휴대폰 위치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2018년 12월 17일 배심원단은 엘리사와 마커스에게 1급 납치 및 중범죄 살인 혐의로 유죄를 평결했습니다. 그들은 각 혐의에 대해 각각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엘라베마 항소법원은 나중에 1급 납치에 대한 유죄 판결은 파기했지만 살인에 대한 30년형은 유지했습니다. 엘리사와 마커스의 가족들은 엘리사가 아들을 출산할 예정이고 마커스는 가족의 부양이 필요한 젊은 아버지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엘리사는 재판에서 발언을 거부했지만 마커스는 사만다의 가족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 후회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사만다의 어머니 수잔 페인은 배심원단에게 한 연설에서 엘리사와 마커스를 지구를 걸었던 가장 차갑고 사악한 비인간적인 생명체라고 묘사하며 그들이 영원히 자비를 구하는 사만다의 목소리에 시달리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사와 마커스는 현재 복역 중이며 2048년에 석방될 예정입니다. 2019년 3월 칠리 브루스, 스티븐 조지, 마이클 벨처에 대한 재판이 큰 기대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칠리는 체포된 지 몇 주 만에 이미 유죄를 인정했고 배심원단은 5년 후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는 2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 며칠 후 스티븐은 사만다 살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플리바겐에 동의했습니다. 칠리처럼 그는 마이클이 어떻게 사만다를 살해했는지 상세히 설명했고 법정에서의 그의 증언은 칠리의 증언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그가 사만다의 죽음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스티븐은 차를 훔치자고 제안하고 전체 범죄를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감형 약속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단은 스티븐에게 유죄를 평결하고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플리바겐 덕분에 간신히 사형을 면했습니다. 그 다음은 마이클 벨처의 차례였습니다. 검찰은 그들의 주장을 제시하며 마이클을 갱단의 우두머리로 묘사했습니다. 칠리와 스티븐의 증언을 고려할 때 검찰은 마이클이 세 남자가 그녀의 차를 훔친 후 이미 사만다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붙잡힐 것에 대한 그의 두려움은 마약에 취한 분노에 의해 촉발되어 그가 그 젊은 여성을 그토록 폭력적인 방식으로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2019년 4월 3일 브래드 아몬드 판사는 배심원단의 권고에 따라 마이클에게 약물 주사형으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중에 마이클은 사만덱에 일어난 일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며 말로는 자신의 슬픔과 비통함을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만다의 어머니 수자는 마이클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정한 뉘우침을 느낄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칠리는 2023년 말 26세의 나이로 보호관찰로 석방될 예정입니다. 스티브는 종신형으로 수감 중이며 마이클은 홈런 교도소의 사형수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사만다의 가족에게는 그녀를 잃은 고통이 영원히 그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마이클 벨처의 재판과 선고에 이어 수잔 페인은 언론에 사만다의 없는 삶이 어떤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딸이 미소를 잘 짓고 항상 사물의 밝은 면을 보던 특별한 사람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사만다의 부모님은 딸을 잃은 것을 태양 없는 여름과 추위 없는 겨울에 비유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생일이 돌아오는 헬로윈마다 그녀의 부재를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날이 또한 그들이 딸을 마지막으로 본 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수잔은 그녀의 기억이 결코 잊히지 않도록 사만다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절대 그녀가 잊히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그녀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사건은 우리에게 최선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두는 것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사만다에 대해 말한 바에 따르면 그녀는 사람들의 나쁜 면을 보지 못하는 유형의 사람이었고 그것이 그녀를 쉬운 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살인자들은 그녀의 착한 순진함을 이용해 그녀의 삶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사만다의 살인자들 중 누구라도 진정한 뉘우침을 보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의 모든 피고인에게 정의가 실현되었을까요? 아래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저희 채널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다른 범죄 애호가들과 저희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또한 저희가 다루었으면 하는 범죄 이야기가 있다면 아래 댓글 섹션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까지 안전하세요.